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엽 한양 북촌에 이참판 댁이 있었사옵니다. 대대로 벼슬을 이어온 명문가였으니 너른 기와집 곳간에는 곡식이 넘쳐 흘렀고 마당을 그나드는 종만 해도 20이 넘었지요. 봄이면 담장 너머로 살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났고 그 꽃그늘 아래 어린 도련님 이수연이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천자문을 배우곤 하였답니다. 세상 모르고 자라는 귀한 도련님이었지요. 그런데 이 집안에는 특별한 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늙은 종복동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반백인 노인이었지만 새벽마다 가장 먼저 마당에 나와 빗자루를 들었지요. 쓱쓱, 사각사각. 마당을 쓸고 나면 반드시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었으니 바로 도련님의 집신을 손수 닦아 섬돌 위에 가지런히 놓아두는 것이었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으로 집신 하나를 정성스레 매만지는 그 모습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지요. 수연이 6살 되던 해 여름의 일이었사옵니다. 장맛비가 사흘째 내리던 오후 어린 수연이 연못가에서 개구리를 잡으려다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지요. 풍덩 아이의 비명이 빗속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마당 한편에서 장작을 패던 복동이 도끼를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옷이고 신발이고 가릴 것 없이 연못으로 뛰어들어 어린 수연을 건져 올렸지요. 온몸이 흠뻑 젖은 복동의 품에서 수연은 엉엉 울었고 복동은 그저 도련님의 등을 토닥이며 빗속에 서 있었답니다. 그날 밤 이참판 대감께서 복동을 불러 말씀하셨지요. 수고하였다, 복동아. 복동은 이마를 땅에 찌우며 대답하였습니다. 당연한 일을 하였을 뿐이옵니다, 대감마님. 그 뒤로 수연은 복동을 졸졸 따라다녔고 어느 날 저녁 복동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저씨,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양인으로 풀어줄게요. 복동은 주름진 얼굴에 미소를 띠며 고개를 저었지요. 도련님 곁이 소이는 좋사옵니다. 그의 봄,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사옵니다. 조정의 실세 유만석이 이참판 대감을 영모죄로 고변하였다는 것이었지요. 유만석은 탐욕스럽고 간교한 자였으니 뇌물을 받고 백성의 곡식을 착복한 죄상이 이참판 대감의 손에 들어갔음을 알고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 새벽 의금부 나졸들이 횃불을 들고 대문을 부수고 들이닥쳤지요. 쾅쾅쾅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에 온 집안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나졸들이 마당을 가득 메우고 이참판 대감을 쇠사슬로 묶어 끌어낼 때 아버지, 아버지. 어린 수연이 달려나와 울부짖었으나 포졸들은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지요. 그 순간 복동은 마당 어둠 속에 서서 한 가지 일을 하였습니다. 이참판 대감이 끌려나가기 직전 손에 쥐어준 밀서 한 장을 품속 깊이 감추었지요. 때가 되면 도련님께 드리게나. 대감의 마지막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복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석 달 뒤 유배지에서 비보가 날아들었사옵니다. 이참판 대감께서 낯선 땅에서 병을 얻어 홀로 눈을 감으셨다는 소식이었지요. 10살도 채 되지 않은 수연이 상주가 되어 상복을 입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기도 전에 친척들이 몰려들었으니 평소엔 얼굴도 비치지 않던 먼 친척들이었지요. 그들은 문중회의라는 것을 열고 토지 문서와 곡간 열쇠를 하나하나 챙겨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베풀었던 은혜는 하루아침에 빚으로 둔갑하였고 허물어져 가는 초가집 한 채만이 수연에게 남겨졌지요. 친척들이 떠나자 종들도 하나 둘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밤중에 도망쳤고 어떤 이는 대놓고 짐을 싸서 나갔지요. 이틀이 지나자 20이 넘던 종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넓은 마당에 수연 혼자만 덩그러니 남았지요. 세상이 온통 등을 돌려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마당 한 구석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쓱쓱, 사각사각. 복동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셨습니까?
복동이 빗자루를 멈추고 허리를 펴려 하였으나 굽은 허리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지요. 수연이 눈을 비비며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왜 안 가셨어요? 복동은 대답 대신 천천히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었지요. 노비 문서였습니다. 친척들이 다른 종들의 문서는 모두 가져갔으나 워낙 늙은 종이라 값어치가 없다 여겼던 모양인지 복동의 문서만은 빠뜨렸던 것이지요. 소인은 갈 곳이 없사옵니다. 대감마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소인은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수연이 문서를 빼앗아 복동의 손에 쥐어주며 말하였습니다. 찢든 태우든 아저씨 맘대로 해요. 제발 사람답게 살 길을 찾아 떠나요. 복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도련님, 은혜를 저버리고 얻는 자유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노인은 문서를 곱게 접어 수연의 품에 도로 넣어주었습니다. 이 문서가 있어야 도련님을 모실 명분이 생기옵니다. 두 사람은 그 밤 허물어진 초가집 처마 밑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울었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기나긴 여정이 시작되었사옵니다. 하지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지요.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었거든요. 복동은 아침마다 마을로 나가 남들이 꺼리는 일을 찾아다녔습니다. 걸음을 치우고 똥군을 치며 품삯 대신 좁쌀 한 줌을 받아왔지요.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해갔습니다. 망한 집안 종놈이 왜 여길 와? 저 늙은이가 무슨 일을 하겠어. 차가운 말들이 등 뒤로 쏟아졌지만 복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련님 입에 들어갈 국기. 해질 무렵 돌아와서는 언제나 같은 말을 하였지요. 일터에서 배불리 먹고 왔으니 걱정 마십시오. 수연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밤, 갈증에 잠을 깨어 부엌으로 향한 수연의 눈에 웅크린 노인의 모습이 들어왔지요. 손에는 맹물이 담긴 바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설마.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인이 먹으면 도련님 드실 게 없으니까요. 복동은 고개를 숙인 채 그 한마디만 내뱉었지요. 수연은 그날 밤 복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흙과 굳은 살로 뒤덮인 평생 굳은 일만 해온 그 손을 수연은 이를 악물었사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글을 읽고 쓰는 것뿐이다.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여 이 노인을 편히 모시겠다. 그날부터 수연은 밤잠을 줄여가며 글 공부에 매달렸지요. 하지만 종이가 없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쌀 한 대 값이었으니 당장 끼니도 걱정하는 처지의 종이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였지요. 수연은 한참을 고민하다 마침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개울가에서 고운 모래를 퍼와 마당 평평한 곳에 곱게 깔고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사각사각 나뭇가지 끝이 모래 위를 지나가며 글자가 새겨졌습니다. 그날부터 마당이 수연의 서재가 되었지요. 모래 위에 글을 쓰고 다 쓰면 손으로 쓱쓱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복동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우리 도련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비가 내렸습니다. 주룩주룩 빗소리에 잠을 깬 수연이 마당으로 뛰어나갔지만 이미 늦었지요. 밤새 정성 들여 새겨둔 글자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연이 빗속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지요. 내 처지가 저 모래 글씨랑 다를 게 뭐람. 그 모습을 처마 끝에서 바라보는 복동의 눈가가 깊이 패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동은 몰래 집을 빠져나갔사옵니다. 손에는 낡은 도끼가 들려 있었지요. 향한 곳은 마을 뒷산이었습니다. 캄캄한 산길을 더듬더듬 올라 나무를 베었지요. 쩍, 쩍, 쩍. 도끼질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날이 추워지자 손등이 갈라지고 터졌습니다. 동상에 걸려 손가락 끝이 퉁퉁 부어올랐지요. 낮에는 걸음을 치우고 밤에는 나무를 베었으니 노인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러나 복동은 멈추지 않았지요.
땔감을 장터에 내다 팔아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해진 옷을 기워 입을 생각도 안 하였고 신발이 다 떨어져도 새로 사지 않았지요. 오직 한 가지 목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러 장날이 돌아왔지요. 복동은 이른 아침 장터로 향하였습니다. 한지를 파는 좌판 앞에서 노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기쁨 때문이었지요. 한지 10장과 붓 하나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 복동의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도련님이 좋아하실 거야. 노인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걸음을 재촉하였지요. 자신의 신발 밑창이 다 닳아 맨발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복동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십시오. 복동이 방문을 열며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사옵니다. 새하얀 한지 묶음과 붓 하나.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게 정말 종이에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한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디서 났어요? 수연의 시선이 복동의 손으로 향하였지요. 갈라지고 터진 손등, 얼어붙어 부어오른 손가락, 굳은 살과 상처로 뒤덮인 손바닥. 아저씨, 혹시 밤마다 산에 가셨어요? 복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킨 것이었지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잖아요. 복동이 조용히 무릎을 꿇었지요. 저희는 늙었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도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도련님이 모래 위에 글을 쓰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소인의 손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의 손은 붓을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하얀 한지 위에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 위로 굳은 결심이 자리를 잡았지요. 반드시 급제하겠다. 이 노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 무렵이었사옵니다. 유만석 댁 몸종 채봉이 심부름길에 수연과 마주쳤지요. 채봉은 아리따운 처자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이참판 댁 도련님을 먼발치에서 흠모하였지만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 컸기에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지요. 그런 도련님이 초라한 행색으로 골목을 걷는 것을 고자 채봉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모른 척 고개를 돌리고 지나쳤지만 발걸음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지요. 결국 채봉은 몰래 수연의 뒤를 따라 음식 보따리를 대문 앞에 두고 달아났습니다. 복동이 눈치채고 뒤쫓았지만 채봉은 이미 사라진 뒤였지요. 복동의 눈에 의구심이 스쳤습니다. 그런데 복동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채봉이 달아나며 품 안에 무언가를 꼭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툼하게 접힌 두루마리 하나. 채봉은 유만석 댁에서 심부름을 다니며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었지요. 유만석의 인장이 선명하게 찍힌 그 두루마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채봉 자신도 아직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이 도련님에게 언젠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예감만이 가슴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사옵니다. 채봉이 숨을 헐떡이며 수연의 초가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유만석 댁에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습니다. 낯빛이 흙빛으로 질려 있었고 치마폭이 찢겨 있었지요. 복동이 문을 열자 채봉이 그대로 마당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사옵니다. 유만석 대감께서 도련님을 이번에 아주 없애버리려 하십니다. 자객을 풀었다 하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복동은 즉각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래 묵은 무언가가 그 눈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지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복동이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오늘 밤 당장 떠나야 하옵니다. 채봉 아가씨도 함께 가십시오. 이 집에 남아있다가는 아가씨도 위험하옵니다. 셋은 어둠을 틈타 초가집을 빠져나갔지요. 짐이라고는 책 몇 권과 붓, 그리고 복동이 품속 깊이 간직한 밀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길을 셋은 말없이 걸었지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산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어둠 속에서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번뜩이는 칼날이 달빛에 반짝였지요. 복동이 순식간에 수연 앞을 막아섰습니다. 도련님, 뒤로 물러나십시오. 자객들이 비웃음을 흘렸사옵니다. 저 늙은이가 맞겠다고? 한 놈이 칼을 고쳐주며 앞으로 나섰지요. 복동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몸의 중심을 낮추었지요. 그 순간 수연은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굽었던 복동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었지요. 노인의 몸에서 전혀 다른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자객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복동의 몸이 물 흐르듯 옆으로 비켜서며 자객의 팔목을 잡아 꺾었지요. 우두둑 소리와 함께 자객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한 놈이 칼을 겨누었지만 복동의 눈빛 앞에서 발이 굳어버렸지요. 결국 그 자객은 칼을 내던지고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수련이 멍하니 서서 복동을 바라보았지요. 방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복동은 다시 굽은 노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수연을 돌아보았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도련님? 아저씨, 대체 아저씨가 누구예요? 수련의 목소리가 떨렸지요. 복동은 빙그레 웃기만 하였습니다. 불을 피우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불을 피웠사옵니다. 복동이 자객에게 입은 팔뚝의 상처를 천으로 동여매는 동안 수연과 채봉은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불빛에 비친 복동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소인은 본래의 무반 가문의 서자로 태어났사옵니다. 복동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아버지께서 무예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10살 되던 해에 사화가 일어났지요. 가문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졌고 소인은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복동의 눈이 불꽃을 바라보며 가늘어졌지요. 이 집 저 집을 떠돌다 굶어 쓰러진 것을 이참판 대감마님께서 거두어 주셨습니다. 밥을 주시고 옷을 주시고 사람 취급받아 본 적 없는 소인을 사람으로 대해 주셨지요. 복동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평생을 종으로 살아도 다 갚지 못합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단순한 종이 아니었음을, 이 모든 충절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곳에서 자라났는지를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지요. 채봉은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동이 수연 앞에 조용히 앉았사옵니다. 도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복동이 품속을 천천히 더듬었지요. 꺼낸 것은 낡고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대감마님께서 끌려가시던 그 새벽 소인에게 쥐어주신 것이옵니다. 때가 되면 도련님께 드리라 하셨지요. 수련이 떨리는 손으로 밀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유만석이 뇌물을 받고 백성의 곡식을 착복한 죄상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요. 이참판 대감이 목숨을 걸고 남겨둔 증거였습니다. 수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채봉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저도 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채봉이 품에서 두툼한 두루마리를 꺼내었습니다. 유만석 댁에서 심부름을 다니다 우연히 손에 넣은 것이옵니다. 유만석 대감의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펼쳐보니 뇌물을 주고받은 이들의 이름과 날짜가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동의 눈이 빛났지요. 밀서와 두루마리 두 문서가 합쳐지면 유만석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두 문서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지요. 아버지,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과거 시험 소식이 들려왔사옵니다. 복동이 조심스럽게 수연에게 다가왔지요. 도련님, 이제 가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지요. 혼자 다녀올게요. 아저씨는 몸이 편찮으시니 여기 계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복동이 펄쩍 뛰었습니다. 소인이 어찌 도련님을 혼자 보내겠습니까?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간 복동이 한참 뒤 무언가를 들고 나왔지요. 낡은 주머니였습니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윤이 나는 소가죽신 한 켤레였습니다. 수연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장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천리 길을 걸으시려면 발이 온전해야 하옵니다. 수연은 가죽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싼 물건인지 알았지요. 아저씨, 이거 얼마나 모은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지요. 이튿날 새벽 셋은 길을 나섰습니다. 수연의 발에는 새 가죽신이, 복동의 발에는 해진 집신이 신겨져 있었지요. 채봉은 두 문서를 품에 꼭 안은 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성을 향한 천리 길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걸었사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며 셋은 묵묵히 길을 이어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순식간에 길이 하얗게 덮였지요. 수연이 문득 발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눈 위에 두 줄 발자국이 새겨져 있었지요. 앞서가는 복동의 발자국은 삐뚤삐뚤하였습니다. 무거운 짐에 휘청거리며 걷는 자국이었고 집신 바닥이 다 떨어져 군데군데 맨발이 찍혀 있었지요. 그 뒤를 따르는 수연의 발자국은 반듯하였습니다. 튼튼한 가죽신이 찍어낸 깔끔한 자국이었지요. 수연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앞서 길을 열어주는 노인의 발자국이 자신의 발자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지요. 내 어깨에 이 노인의 한 평생이 얹혀 있구나. 복동이 흘린 땀, 동상 걸린 손으로 땔감을 하던 날들, 맹물로 배를 채우던 밤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수연의 발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삼키고 다시 발을 내디뎠지요. 반드시 급제하겠다. 이 노인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두 사람의 발자국은 눈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채 도성을 향해 이어졌습니다. 고개 하나만 넘으면 도성이 보일 지점이었사옵니다. 수련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복동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요. 낯빛이 흑빛으로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수연이 달려가는 순간 복동의 몸이 앞으로 꺾이며 눈밭 위로 고꾸라졌지요. 퍽, 둔탁한 소리가 눈 덮인 산길에 울렸습니다. 수련이 비명을 지르며 복동을 일으켜 안았지요. 노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고열이었지요. 며칠을 무거운 짐을 지고 걸으며 쌓인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채봉이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복동의 짐을 채봉에게 맡기고 노인을 등에 업었지요. 노인의 몸이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가슴이 더 아팠지요. 살이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인데도 무거웠습니다. 10년간의 고생이 그 무게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았지요. 수연은 눈길을 띄었습니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멈추지 않았지요. 조금만 버텨요, 아저씨.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등에 엎인 노인의 거친 숨소리가 수연의 발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주막 앞에 도착하였을 때 수연의 온몸은 땀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복동은 따뜻한 방에 뉘어졌사옵니다. 채봉이 물수건을 갈아 이마에 얹어주며 밤을 지새웠지요. 수연은 복동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지요. 이튿날 아침 주막 주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젊은 선비, 시험이 모레라오. 여기서 도성까지 반나절이면 가는데 이 어른 상태로는 언제 날지 모르겠구먼. 수연이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안 갈 것입니다. 아저씨, 목숨이 먼저입니다. 그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복동이 눈을 뜬 것이었지요. 도련님. 노인의 목소리가 가늘었습니다. 지금 며칠이옵니까? 수연이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지요. 복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노인이 벌떡 일어나려 하였지만 몸에 힘이 없어 다시 쓰러졌지요. 도련님, 가셔야 합니다. 싫어요. 아저씨 두고 못 가요. 그러자 복동이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꺼낸 것은 꼬깃꼬깃한 노비 문서였지요. 10년 전 그 밤 수연의 품에 도로 넣어주었던 바로 그 문서였습니다. 도련님이 안 가시면 소인은 여기서 혀를 깨물겠습니다. 복동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였지만 목소리만은 단호하였지요. 소인의 10년을 헛되이 만드실 겁니까? 수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기다려요, 아저씨. 죽으면 안 돼요. 채봉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도련님. 수연은 눈물을 삼키고 일어섰습니다. 수연은 밤새 달렸사옵니다. 눈길이 미끄러웠지만 개의치 않았지요. 넘어지면 일어났고 일어나면 다시 달렸습니다. 새벽녘 마침내 도성의 성문이 눈앞에 나타났지요. 시험장은 이미 전국 8도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수연은 허겁지겁 자리를 잡았지요. 이윽고 시험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험을 시작하겠다. 시험지가 내려왔지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충과 효의 본을 논하라. 수연의 손이 멈추었지요. 충과 효. 그 두 글자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복동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걸음을 치우며 좁쌀을 구해오던 손, 맹물로 배를 채우던 밤, 동상 걸린 손으로 한지를 내밀던 눈빛, 눈밭에 찍힌 삐뚤한 집신 자구. 수연은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지요. 나의 글은 먹물이 아니다. 늙은 종의 피땀으로 쓰는 것이다. 붓끝이 종이 위를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머리로 쓰는 것이 아니었지요. 가슴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의 굽은 등이, 해진 집신이, 터진 손등이, 맹물로 채운 빈속이 글자가 되어 종이 위에 새겨졌지요. 며칠 뒤 방방이 붙는 날 우렁찬 목소리가 도성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과거의 장원은 이수연이로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해냈다, 아저씨. 할례식을 마친 수연이 어사화를 꽂고 말을 타고 나오는 순간이었사옵니다. 군중 속에서 절뚝거리며 나타나는 초라한 노인이 눈에 들어왔지요. 몸도 다 낫지 않은 채 여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아저씨, 수연이 말에서 뛰어내렸지요. 인파를 헤치고 달려가 복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이마를 대고 큰 절을 올렸지요. 아저씨, 10년간 고마웠습니다.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3번의 절이 이어졌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지요. 장원이 저 늙은이한테 무릎을 꿇는다고. 복동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채봉이 군중 속에서 나타났지요. 품에서 두 문서를 꺼내 그 자리에 있던 암행어사 관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관원의 눈이 커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채봉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로 의금부가 움직였습니다. 유만석은 영모 교사 및 무고죄로 체포되었고 이참판 대감의 누명이 공식으로 벗겨졌지요. 수연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고 빼앗긴 집을 돌려받았습니다. 부모님 산소 앞에서 복동이 노비 문서를 향불에 가져다 댔지요. 종이가 타오르며 재가 되었습니다. 대감마님, 이제 소인 자유가 되었사옵니다. 제가 바람에 흩어져 산소 위로 날아갔지요. 그해 가을 첫 제삿날 수연이 복동의 손을 잡아 상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분이 아니었으면 제사를 올릴 저조차 없었을 겁니다. 오늘부터 이 어른은 이 집안의 어른이십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하였지요. 복동은 생전 처음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 수연이 관직에 오른 첫 조의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당에 집신 한 켤레가 섬돌 위에 놓여 있었지요. 복동이 손수 삼아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신겨주세요. 복동에 떨리는 손이 집신을 집어들었지요.
노인의 손이 수연의 발을 감쌌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고 굳은 살투성이었지만 이보다 따뜻한 손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지요. 수연이 일어나 마당을 나서는 뒷모습을 복동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훗날 복동은 수연의 아이들에게 할아버지라 불리며 따뜻한 방 안에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천수를 누렸지요. 신부는 주인과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 충을 다하였고 한 사람은 효를 다하였지요. 족보에는 남지 않았으나 눈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은 그 무엇보다 깊고 선명하였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 늙은 이야기꾼에게는 더없이 큰 힘이 된답니다.